구어기사단 천년의 사사시 한종수 지음 좌용우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13번째 193페이지 지은이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종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사와 지중해, 세계의 역사에 매료되었다. 가톨릭 신자로 청년 성서 모임을 하면서 가톨릭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구어기사단 천년의 서사시는 새 관심사의 접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새 관심사란 것은 가톨릭, 지중해, 전쟁사. 빨간 책방에 소개되었던 스테디셀러,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걷다.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라면의 재발견,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미 해병대 이야기, 이스라엘 국방군 제7기갑 여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놓았다. 역서로는 황관 이야기,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있다. (579페이지) 구어기사단 연표 1023년 아말피 상인들 예루살렘 병원 재건을 허락받음 1099년 7월 15일 1차 십자군 예루살렘 함락 1113년 교황 파스칼 2세 정식 수도회로 인준 1128년 듀피 총장 아스칼론 공방전에 참가 1136년 지블리 호세 인수 1142년 크라크 대 슈발리에 성인수 1157년 바이아스를 구원하기 위해 출전 기록상 기사단의 첫 전투 1168년 벨브화성 완성 1186년 마르카브 성 신축 공사 완공 1186년 5월 1일 크레송 전투 물냉 총장 전사 1187년 하틴의 뿔 전투 참패를 당함 1189년 1월 5일 벨브화 함락 1191년 9월 7일 아르수프 전투 1192년 9월 2일 살라딘과 강화조약 체결 1197년 키프로스 리마솔의 콜로시성과 병원 건설 1219년 11월 6차 십자군에 참가 다미에타 함락 1221년 7월 만수라에서 참패 1228년 9월 7일 프리드리히 2세 아크레 도착 1229년 3월 17일 프리드리히 2세 예루살렘 입성 1231년 성전 기사단과 함께 암살당 공격 1232년 5월 롬바르디 전쟁 시작 1243년 롬바르디 전쟁 종료 193페이지 3장 성지에서 물러나는 기사들 7차 십자군이 실패하고 루이 9세가 포르신시에서 벗어나 아크레로 왔을 때 사내 장로는 곡물의 양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한 사자들을 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성전기사단 총장 르노드 비시에와 구어기사단 총장 샤토뉴가 그들을 만나 음하게 꾸짖었다. 왕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아크레아바대에 버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자신들만 만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더 적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었던 루이 9세는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 협정은 대국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동안 차례차례 아사신의 요새를 격파하던 몽골군은 마침내 1256년 12월 5일에 본거지인 알라무트를 점령한 후 완전히 파괴했고 1273년에는 에이레인 중의 하나였던 바이바르스가 마시아프 성을 함락하면서 시리아 아사신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었다.
말기의 우트르메르 그리고 몽골과의 동맹 193페이지 1274년 교황은 프랑스 리옹에서 새로운 십자군 결성을 위한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당연히 기사단들도 대표를 보냈다. 회의석상에서 기사 500명과 보병 2,000명을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열정만 앞서고 통제가 안 되는 뜨내기 십자군에 질려버린 기사단 대표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우트르메르에 항구적인 수비대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소규모라도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보내 보강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맘루크와도 무역을 하면서 전략 물자까지 공급하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을 믿을 수 없기에 기사단에도 자체 해군의 확장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추가하였다.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이 공의회에서는 프레스터존의 등장으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하였다. 사실을 말하면 이란국의 사절 10여 명이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그중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홀라구의 아들이자 이란국의 칸인 아바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머니가 네스토리우스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교인이어서 유럽과 십자군에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아르메니아와 십자군 세력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도 연합하여 맘루크 왕조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처구니 없게도 십자군 내부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277년 십자군에게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던 바이바르스가 세상을 떠났다.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었다는 설도 유력한데 일단 아들 알사이드 바라카가 후계자가 되었다. 기묘하게도 그의 무덤은 이집트가 아닌 다마스쿠스에 있는데 살라딘도 그곳에 잠들어 있다. 이 때문에 십자군 세력은 안심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바이바르스 밑에서 용맹을 떨친 알 만수르 칼라운 바라카를 밀어내고 술탄 자리에 오른 것이다. 다마스쿠스의 총독인 송코르가 이에 반발해 내전이 일어났고 1281년까지 이어졌다. 십자군에게 좋은 기회였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칠리아 왕 샤를 때문이었다. 시칠리아의 왕 샤를. 그는 동로마 제국을 정복하여 전 지중해를 지배하려는 엄청난 야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의 목표 중 하나가 우트르메르였기 때문이다. 형과는 정반대로 독재적이고 야심만만한 성격의 샤를은 키프로스의 왕 위그 3세 그리고 안티오키아의 마리아가 예루살렘 왕위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안티오키아의 마리아가 재판에서 패하여 탈락했고 그녀는 자신의 왕위를 샤를에게 넘겼다. 어느 정도 명분을 얻은 샤를은 루지에로 디 산세베리노가 지휘하는 프랑스군을 아크레에 보내 위그 3세의 세력을 축출하고 실력으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산세베리노는 프리드리 2세 때의 필란제리처럼 그의 대리인이 되었다. 바이바르스 가족은 1277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허블호를 떠나 샤를은 예루살렘 왕국 역사상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물도 역사에 남는다. 이번에도 두 기사단은 힘을 합치지 못했다. 성 사바스 전쟁 때처럼 성전 기사단은 베네치아인들과 함께했고 고 기사단은 제노바인들과 함께 위거 3세를 여전히 지지하였다. 이렇게 또다시 우트르메르는 내분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워낙 외부 환경이 엄중했기에 내전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1279년 키프로스 왕 위그 3세가 티레에 상륙하여 왕위를 주장했을 때가 가장 위험했지만 샤를의 군사력이 두려워 실력으로 맞서지는 못했고 4개월간 머물다가 자신의 섬으로 돌아가야 하였다. 여기에 대한 해석 196페이지 위그 3세는 키프로스에 있는 성전 기사단의 재산을 몰수하여 분풀이를 했다. 군사력의 차이도 컸지만 이번에는 워낙 외부 환경이 엄중했기에 각 세력이 자중하여 내전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만 트리폴리는 예외였는데 이는 뒤에 별도로 다룰 것이다. 1277년은 구호 기사단에도 중요한 해였다. 힘든 시기에 20년 동안이나 구호 기사단을 이끌었던 레벨 총장이 세상을 떠나고 6년 전 크라크대 슈발리에의 방어사령관이었던 니콜라스 로그느가 새 총장에 선출된 것이다. 니콜라스 로그느. 1280년 10월 이란국의 몽골국이 알레포를 점령하였다. 그러자 다른 십자군 세력과는 달리 구호 기사단은 이를 좋은 기회로 여겨 마르카브 성을 나와 베카 계곡으로 출진하면서 크라크대 슈발리에를 되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몽골군은 알레포를 파괴한 후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으로 철수하였기에 구호 기사단은 별수 없이 마르카브 성으로 후퇴해야 했다. 칼라우는 구호 기사단을 응징하려 했지만 워낙 단단한 성이라 포위만 하다가 철수하고 말았다. 이란국의 칸 아바칸은 다시 아르메니아와 십자군 세력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도 연합하여 맘루크 왕조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다음 해 아크레로 사절을 보냈다. 10만 대군을 동원해 맘루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동맹을 맺자는 내용이었다. 구호 기사단은 이에 응했고 총장 로그느는 가장 십자군을 보낼 확률이 높은 에드워드 왕에게 십자군 파병과 몽골과의 연합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다. 9차 십자군을 지휘했던 에드워드 왕은 연합할 마음은 있었지만 산적한 국내 문제 때문에 우트르메리에 갈 여유가 전혀 없었기에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떠했을까? 대공위 시대를 막 지나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루돌프가 황제 자리에 오른 신성 로마 제국도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다. 프랑스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은 시칠리아와 그리스 일부, 그리고 아크레를 차지한 샤를이었는데 동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지중해 제국을 세우려는 야심을 가진 그는 당장은 맘루크와의 우호를 선택했기에 아예 연합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동맹 세력인 성전기사단과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였다. 키프로스 왕국은 이란국과 동맹을 맺었지만 뭔 소리지?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트리폴리 백국은 맘루크와 휴전협정을 맺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십자군 세력 중에서는 구호 기사단만 참가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동방정교회를 믿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왕국이 함께하기로 결정하면서 아바카의 생각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어쨌든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사령관은 아바카의 동생 망구 티무르였다. 10만 대군이라 했지만 늘 그랬듯이 과장이었고 실제 연합군의 규모는 4만 5천에서 5만이었지만 대군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송구르와의 내전을 계속할 여유가 없어진 칼라우는 그에게 영지를 떼주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고 연합군과의 일전을 준비하였다. 1281년 10월 30일 이란국, 아르메니아, 조지아, 구호 기사단 연합군은 홈스에서 맘르크군 3만과 맞섰다. 정규 기사만도 200명이 참가한 구호 기사단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군과 함께 우익을 맡았고 망구 티무르가 중앙을 직접 지휘하고 주력인 몽골군은 좌익을 맡았다. 아마 기사들은 가까이 위치한 크라크대 슈발리에를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전투에 임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초반의 전세는 연합군에 유리했지만 망구 티무르가 부상당하면서 역전되었고 구호 기사단은 힘겨운 싸움을 끝에 퇴로를 열어 철수에는 성공하였다. 많은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승리는 칼리온의 것이었다. 구호 기사단은 또다시 줄을 잘못 선 셈이었다. 이 전투에서 구호 기사단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하틴이나 라포비 정도의 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샤를의 대리인인 산 세베리노는 칼라운을 직접 만나 승전을 축하하기까지 하였다. 구옥사단의 영국인 부대장인 큰시의 조셉은 에드워드 왕에게 키프로스 국왕과 트리폴리 백작의 수수방관으로 전투에서 패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에드워드 왕은 분노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199페이지) 홈스 전투를 묘사한 중세의 그림. 이거는 몽고군인가? 아랍군인가? 모르겠다. 199페이지 아군의 1282년 그리고 마르카브의 함락. 다음 해인 1282년은 이슬람 쪽에서 큰 공격이 없음에도 십자군 역사에서 나쁜 쪽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해였다. 1282년은 1월부터 예루살렘 왕국의 유일한 종속국인 트리폴리에서 참사가 벌어지면서 불길한 해가 될 조짐을 보였다. 여기서 잠시 트리폴리 백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 작은 나라는 100여 년 전부터 안티오키아 공국과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군주를 모시는 동군연합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맘루크의 공격으로 안티오키아 공국이 멸망하자 보헤몽 7세가 지배하였다. 하지만 보헤몽 7세는 제베일의 기라는 귀족과 이 작은 나라를 두고 내전을 벌인다. 성전기사단은 기를 지지하고 있었고 육지에서는 2차례나 승리했지만 트리폴리 함대가 시돈에 있는 성전기사단의 요새를 파괴하면서 보복하였다. 가뜩이나 약해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내전은 곤란하다고 생각한 고기사단의 로그느 총장은 중재에 나섰고 보헤몽 7세와 성전기사단은 이에 응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고 소수의 부하들을 데리고 트리폴리에 있는 성전기사단의 지부에 잠입하여 정변을 일으켜 도시를 장악하려 하였다. 하지만 보헤몽 7세의 반격은 강력했고 그는 트리폴리의 한 탑에 은신해야만 했다. 성전기사단은 도와주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그는 구옥기사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그는 목숨만 살려달라는 조건으로 항복했지만 보헤몽은 그들을 목만 남겨두고 매장한 다음 레반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죽도록 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십자군 역사가 바틀릿은 점점 지쳐가고 잔혹해지는 십자군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때문에 인망을 잃은 보헤몽 7세의 지위는 더 약화되었고 결국 훗날 일어날 참사의 원인을 만들고 만다. 트리폴리에서의 참국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30일 시칠리아 만종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는 대반란이 시칠리아에서 일어났다. 샤를은 시칠리아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큰 섬을 식민지처럼 다뤘다. 시칠리아인들은 정부에서 배제되었고 시칠리아와 아무런 관계없는 해외 원정을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기에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다. 거기에다 샤를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동로마 황제 미카엘 8세와 시칠리아 왕위를 노리고 있던 아라곤 연합왕국의 페로 3세는 주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반란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반란은 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다급해진 샤를은 산 세베리노를 소환하고 오도드 푸아레상을 대신 보냈는데 그는 칼라운과 10년간의 휴전 조약을 맺었다. 칼라운이 동의한 이유는 여전히 몽골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티레와 베이루트 그리고 구옥기사단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십자군의 대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이젠 갈대가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공교롭게도 시칠리아 만종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4월 1일 아바카칸이 세상을 떠났다. 동생
테코데르가 계승했는데 어릴 때는 러구느 총정과 같은 니콜라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네스토리오스 교도였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란국의 이슬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우트르메르는 강력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동쪽과 서쪽의 군주를 모두 잃었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직후 아직 예루살렘 왕위를 포기하지 않은 위그 3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왔다. 원래는 아크레로 직접 가려 했지만 바람 때문에 베이루트로 가야 했다. 이곳에서 환영을 받은 위그 3세는 자신의 지지자가 영주로 있는 티레로 향했지만 이슬람의 습격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제는 왕도 해안도 안심하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트르멜의 힘이 약해진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샤르르의 형편을 알고 있던 아크레 시민과 성전기사단은 그의 통치를 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그 3세는 아크레에 입승해 왕위에 올랐지만 1년 후인 1284년 3월에 죽고 말았다. 위그 3세 아들 장 1세가 뒤를 이었지만 맘루크의 공세를 막아낼 만한 힘이 없는 군주이기는 마찬가지였고 그 뒤도 별 다를 바 없었다. 1283년 러그느 총장은 소속 기사들을 모국별로 나누는 조치를 취했다. 앞서 8개의 꼭지점이 있는 기사단의 십자가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불완전하기는 해도 이때가 그 시작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종말뿐이었지만 그래도 2세기 동안 이어진 십자군 국가들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었다. 몇 번의 격전은 반드시 치러야 했는데 몽골군을 도운 고어기사단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던 칼라운의 다음 목표는 고어기사단의 마지막 아성 마르카브였다. 1285년 4월 17일 딘 무크리가 지휘하는 몽골 용병을 포함한 맘루크의 대군이 마르카브 성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고어기사단 역시 수는 적지만 몽골 용병이 포함된 방어군을 편성하여 맞섰다. 성벽 등 방어시설이 견고하기 그지없었고 식량과 군수품도 충분했다는 사실은 14년 전 크라크 대 슈발리에 때와 거의 비슷했지만 방어군의 사기가 높았다는 점이 그때와 달랐다. 맘루크군은 엄청난 공성병기를 동원하여 공격해 들어왔고 5주 동안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다. 기사단의 투습기는 좋은 각도에서 발사할 수 있었지만 맘르쿠군은 정반대여서 많은 피해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워낙 전력의 차이가 커서 방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아크레, 티레, 베이루트 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크라크 대 슈발리에는 육지 깊숙이 있는 성이라 구원병을 보내기 어려웠다지만 마르카브는 해안 가까이 있는 성이라 구원병을 보내기가 쉬웠음에도 말이다. 맘루크의 공병이 땅굴을 파고 성벽 및 지점에 버팀목을 괴어 놓고는 거기에 불을 질렀다. 자연스럽게 집안이 약해졌고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기사단은 백병전을 벌여 적군을 물리치긴 했지만 지휘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무사교환을 조건으로 성을 나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하게도 칼라우는 약속을 지켰고 기사단은 초라한 몰골로 아크레로 향했다. 전혀 도와주지 않았지만 아크레 시민들은 막상 마르카브가 함락되고 회전병이 된 기사들을 보자 충격을 받았다. 사실 그해 이집트는 큰 기근을 당했기에 그렇게까지 공격을 밀어붙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과론이겠지만 만약 그들이 힘을 합쳤다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몇 주 후 충격을 받은 러구느 총장은 세상을 떠났고 지앙드 빌리에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성전기사단 총장 드 보죄와 동년배로 추정되는 드 빌리에는 우트르메르 시대의 마지막 총장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문제의 인물 샤를도 같은 해 세상을 떠났다. 203페이지 빌리의 총장의 초상화. 투구를 쓰고 수염이 좀 있고 좀 늙어 보이고 코가 뾰족하고 눈에 안 웃었어. 옆모습. (204페이지) 함락전야. 마침 장 1세도 제위 한 해 만에 세상을 떠나 구호 기사단은 키프로스 왕 앙리 2세에게 왕위를 계승시키자는 제의를 하였고 독일 기사단도 찬성하였다. 샤르를 지지해 얻은 성전 기사단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고 아크레 시민들도 찬성하자 왕위를 제안하는 사절을 키프로스에 보냈다. 하지만 샤르의 대리인 푸아레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지휘하는 프랑스군은 키프로스 왕가의 계승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아크레에 남아있는 기묘한 상황이 이어졌다. 다음 해인 1286년 6월 4일 앙리 2세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아크레에 상륙하였다. 하지만 3대 기사단 총장들은 프랑스군을 의식해서인지 마중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호 기사단의 순례사용 호텔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15일 동안이나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인물들을 흉내낸 복장을 입었고 몇몇은 기괴하게도 수녀복을 입고서 마상 창시합에 참가했다. 나중 이야기지만 이 축제는 5년 후 찾아올 종말전에 즐기는 마지막 쇼 같은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위기의식이 없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역상의 이익을 무슬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에 그들의 필요 때문이라도 자신들의 존속을 원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틀렸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내분을 멈추지 않았다. 1287년 트리폴리 백작 보헤몽 7세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여동생 루시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 했지만 부하들은 그녀가 유럽에 오래 있어서 현지 사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5년 전의 만행이 가져온 거부감이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그들은 군조직을 보헤몽의 어머니인 아르메니아의 시발리에게 제의했지만 그녀가 파견한 대리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시빌라를 거부하였고 제노바인들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면서 2년이 헛되이 흘러갔다. 그런데 여기서 7년 전 참사의 주인공인 그의 동생 바르톨로뮤 앙브리아코가 끼어들었다. 그는 트리폴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이없게도 칼라운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서유럽인 스스로가 도움을 청했다는 확실한 명분을 주었기에 휴전 협정을 깨고자 했던 칼라운에게는 기막힌 기회였다. 그는 대군을 트리폴리로 보냈다. 맘루크 내부에 첩자들을 풀어놓고 있던 성전기사단 총장 기욤 드 보제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보제는 책략가로 알려져 있었기에 트리폴리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대군이 성벽 아래의 모습을 드러내자 후회했지만 때는 늦었다. 구어와 성전 두 기사단도 지원병을 보냈고 트리폴리인들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역부족이었고 약삭 빠른 베네치아인들과 제노바인들은 도시를 떠났다. 1289년 4월 26일 도시는 함락되었으며 대학살이 벌어졌다. 남자들은 대부분 희생되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 선세로
너의 신세로 아이들은 너의 신세로 전락하였다. 아이들을 너의 신세로 전락하였다가 아니고 아이들은 해야 되지. 루시아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앙브리아코는 자신의 한 짓에 걸맞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칼라우는 성벽을 파괴하여 다시는 유럽인들이 트리폴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소식은 아크레를 뒤흔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아크레의 낙관론자는 자취를 감추었다. 자체 역량으로는 도저히 칼라운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기에 기사단들과 귀족들은 교황청을 비롯한 서유럽에 간청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기에 유럽의 큰 국가들 중 나서려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1288년 교황 위에 오른 니콜라스 4세는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여서 약 5,000명의 용병을 모아주었고 베네치아가 제공한 20척의 갤리선에 타고 1290년 여름 아크레에 도착하였다. 또다시 뜨내기 십자군이 구성된 셈인데 사실 이들은 군대로서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우트르메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뜨내기 십자군의 병폐는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말 그대로 십자군의 마지막 숨턱을 끄는 역할을 하고 만다. 이들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아크레에 물건을 팔러 들어온 비무장의 무살림 상인들을 죽이는 경거망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기서 살아남은 이들이 카이로로 가서 술탄 칼라운을 찾아가 복수를 요구하였다. 칼라운은 살인자의 색출과 인도 그리고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였다. 형식상 앙리 2세가 당시 국왕이었지만 거의 키프로에스만 있었고 아크레는 3대 기사단의 총장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수석은 상정기사단 총장 드 보조였다. 결절론과 타임론이 부딪히면서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고 독일 기사단장은 사퇴하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수태까지 보였다.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만 흘러가고 말았다. 보조는 죄수 중 적당한 자들을 골라 술탄에게 넘겨주자는 타협안을 내놓았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져 아크레의 귀족이 대표를 성전기사단과 고호기사단의 간부가 부대표를 맡은 사절단이 카이로로 출발하였다. 묘하게도 그해 11월에 칼라운이 죽고 말았다. 십자군 수뇌부들은 안도했지만 이것도 잠깐이었다. 아들 칼릴이 후계자가 되었는데 십자군의 바람과는 반대로 바이바르스의 아들과는 달리 유능한 인물이었다. 더구나 칼라운은 지 아들을 계속하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래서 칼릴은 사절단을 만나지 않고 처형해버렸다. 이제 십자군은 사생결단의 싸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주 전력이 될 수밖에 없는 3대 기사단은 유럽 지부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자원을 아크레로 오도록 하면서 결전을 준비하였다. 206페이지 트리폴리 함락을 묘사한 중세의 그림. 이슬람 사람들. 208페이지 아크레 함락되다. 칼릴은 1290년에서 1291년 겨울 동안 시리아의 숲에서 나무를 베어 100대의 투석기를 만들도록 명령하고 제국 전역에서 대병력을 소집하였다. 시리아의 에미르는 이 명령을 실행에 옮겼고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6만의 기병과 16만의 보병이 아크레 성벽 아래 집결했다고 한다. 물론 과장된 숫자이겠지만 엄청난 대군이 동원된 것만은 분명하다. 아마도 상당수는 인부로서 동원된 것이 확실하다. 또한 몽골과 투르크 용병들도 참가했고 상당수는 지하드라는 명분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즉, 이 전투에서 죽으면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에 참전한 것이다. 맘르쿠군의 투석기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기술 전수 덕분에 눈부시게 발전하여 300m 거리에서 200kg이 넘는 돌덩이를 날릴 수 있을 정도였다. 다만 해군은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 병력과 장비가 모두 집결을 완료하고 술탄 칼릴이 아크레에 도착한 날은 4월 5일이었다. 북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크레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209페이지 그림 아크레 방어선을 묘사한 중세의 그림. 이슬람의 그림 너무 이뻐. 특히나 색깔이, 그리고 건축도. 아크레 함락되다. 208페이지 칼릴은 1290년에서 1291년 겨울 동안 시리아의 숲에서 나무를 베어 100대의 투스키를 만들도록 명령하고 제국 전역에서 대병력을 소집하였다. 시리아의 에미르는 이 명령을 실행에 옮겼고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6만의 기병과 16만의 보병이 아크레 성벽 아래 집결했다고 한다. 물론 과장된 숫자이겠지만 엄청난 대군이 동원된 것만은 분명하다. 아마도 상당수는 인부로서 동원된 것이 확실하다. 또한 몽골과 투르크 용병들도 참가했고 상당수는 지하드라는 명분 때문에 온 자들이었다. 즉, 이 전투에서 죽으면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에 참전한 것이다. 맘르쿠군의 투석기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기술 전수 덕분에 눈부시게 발전하여 300m 거리에서 200kg이 넘는 돌덩이를 날릴 수 있을 정도였다. 다만 해군은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 병력과 장비가 모두 집결을 완료하고 술탄 칼릴이 아크레에 도착한 날은 4월 5일이었다. 북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크레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당시 아크레 시민은 4만, 그중 방어군은 1만 6천에 지나지 않았다. 3대 기사단과 성 토마스, 성 라자로 기사단의 기사들과 그 수행원들, 예루살렘 왕국군, 투르코발리 용병, 무장 순례자, 상인들과 민간인 장정들 중 지원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샤를이 보냈던 프랑스군도 소수지만 남아 있었다. 유럽에서 개인적으로 성지를 시키기 위해서 온 기사 약간명과 키프로스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앙리 2세가 보낸 700여 명의 군대도 가세했지만 공격군에 비하면 형편없는 열세였다. 그동안 앙숙이었던 새 기사단은 이번만은 철저히 단결하여 전투에 임했다. 어느 작가의 말대로 행복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지만 불행 또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금은보화는 키프로스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았고 노약자들과 여인들 중 상당수는 키프로스로 대피시켰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크레 외곽의 촌락을 모두 불사르고 아무것도 적에게 남기지 않는 견벽 청야 전술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즉 4월 6일 운명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함성과 북소리, 나팔소리로 위험만 하였고 본격적인 공격은 투스키가 도착한 11일부터 시작되었다. 100대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67대였고 그 밖에도 성 안으로 큰 불화살을 쏘아넣는 대형 석궁기 5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6시간씩 사교대로 운영하면 하루 종일 성 안으로 돌포탄을 쏘아댈 수 있었다. 12대의 공성탑도 유용을 자랑했는데 한 대당 1000명 정도의 공병이 따라붙었다. 15일 밤 드보제는 성 나자로 기사단과 성 토마스 기사단과 함께 약 350명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기습 공격에 나섰다. 목표는 투스키 등 공성기계의 파괴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투스키 밧줄을 불태워 무력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완전한 기습이었기에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으나 맘루크군이 쳐놓은 천막 밧줄에 걸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18일에는 구호기사단 총장 드 빌리에가 이끄는 2차 공격이 시도되었다.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의 연합부대였는데 이번에는 대비가 되어 있었고 정예 맘루키 붕대의 저지로 실패하고 말았다. 사상자 수는 그렇게